이거 마이크 거의 입 앞에 대고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네, 오늘 오늘부터는 좀 주식 투자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뭐 엄청난 지식들은 아니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두 개씩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내용들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얻어가실 게 별로 없을 거라 미리 경고문을 적어 놨고요. 어, 라이브 화면 미리 만들면서 그냥 이런 짤방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낚시예요. 주식을 어떻게 만들까? 사실 주식을 어떻게 만들지 누가 질문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저도 궁금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호기심을 좀 유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주제로 좀 강의를 미리 좀 만들어 놨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주식이 뭔지, 주식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 이걸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주변에 이제 그 뭐 증권사를 다닌 적이 없거나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보면은 주식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암호화폐나 주식이나 뭐 그 포커판에 포커 카드나 패나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라이브 때 제가 제 소개를 뒤에 한다 그러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다들 그 텔레그램 많이 구독해주고 계신데 크라우드베이스라는 회사에서 서핀이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예전에는 증권사 두 군데를 다녔어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IR 담당 및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다가 이제 제가 뭐 중소형주를 주로 많이 다뤘는데 그 상장하는 회사들을 보면서 되게 창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창업을 해볼 기회가 있어서 회사 나와서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업을 중간에 했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이제 창업한 두 번째 회사입니다.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좀 정리를 뭐 저도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법인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고 법인, 회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법인이 뭘까 찾아보니까 뭐 이게 법인 자체가 회사란 뜻은 아니고 이제 사람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는 게 있고 법인이라는 게 있다. 자연인이라는 거는 자연이 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 낳아서 저희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러고 법인은 법이 이제 잉태한 사람입니다. 일종의. 예, 그래서 꼭 법인이 이제 기업이나 회사를 다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제 인격이 부여된 것인데 그 법인을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법인 등록번호란 게 있어요. 음, 이게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랑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앞에 생년월일 읽고 뒤에 7자리가 있잖아요. 법인등록번호도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로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뭐 법인의 종류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이 모여 있는 법인은 사단법인, 돈이 모여 있는 법인은 재단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려고 만든 법인은 영리법인.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목적,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닌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회사란 거는 다 이제 영리법인이겠죠. 그래서 회사는 이 법인이란 것 중에서도 영리법인의 하나의 일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종류는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뭐 애플 코리아나 테슬라 코리아나 이런 외국 법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주로 많이 세우는 형태가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주식회사 외에는 잘 몰라요. 예, 일단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예, 뭐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회사의 거의 90%가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저도 주로 이제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라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도 이제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제가 뭐 오늘 주식의 역사를 다 말씀드릴 것 이제 려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주식 회사가 언제 생겼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또 찾아보면 뭐 로마 시대에도 주식회사 비슷한 조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사실 정답을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의미의 주식회사와 가장 비슷했던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네덜란드, 그다음 이후에 뭐 영국, 스페인, 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하러 막 배 만들어서 멀리 가가지고 뭐 식민지로 만들고 자원 수탈하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대규모의 자금이 동원이 됐어야 됐고,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돈을 걷기 위해서 주식을 그때 처음 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펀딩이죠. 저 배를 만들어서 뭐 저기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서 향신료를 싣고 온다, 또는 노예를 잡아온다 이런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배분한다, 어, 그런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배 밑에다가 그 주식을 이제 가져간 사람들, 출자자들의 이름을 다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새겼다 그래서 언더라이트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날 이제 증권사들이 뭐 공모 이렇게 상장할 때나 뭐 유상증자할 때 이렇게 주관사 업무를 맡는데, 주관사를 영어로 언더라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이 언더라이트라는 개념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걸 재밌게 더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제가 주식 기초 강의를 의뢰를 받아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랑 주식의 역사를 찾아보다가 예전에 2018년에 TVN에서 조승현 씨가 나와서 했던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좀 내용 긴데, 이 긴 내용을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전체 동영상은 저는 뭐 따로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들 뭐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만 보셔도 전반적인 내용은 다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역사나 돈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표지에서 떡밥을 던졌던 주식을 어떻게 만드냐, 이 부분은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이제 저는 제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요. 그 이렇게 주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처음 회사 만들 때 그 처음에 회사를 만드는 순간에 이제 주주로 참여하는 출자자들을 이제 발기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발기인은 일종의 이제 설립자인 거죠. 이제 이 발기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회사에 보면은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 정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서 맘대로 다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상법이라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행위에 관련된 것을 모두 규정한 이제 법률이 있는데 이 상법의 일반적인 것들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주식회사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정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 내에서도 중요한 어떤 항목들은 뼈대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들은 이제 이 정관에다가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발행할 때는 뭐 기존 주주에게만 발행해야 된다. 또는 새로운 뭐 제3자에게 발행을 할 때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관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을 작성하는 게 이제 발기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일단 뭐 정관이 작성되고 나면은 이제 돈을 내야 돼요. 이제 주식회사란 건 결국 그 주식을 발행해서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어, 돈을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음, 조금 이거를 이제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이게 주식이란 게 이 단계에서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상장 시장에서도 손에 잡히는 주식이란 게 없긴 한데 이때는 이제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때는 그냥 주식을 인수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돈만 내고 제 손에 쥐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주주 명부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구글에서 주주 명부라고 치면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인데 그냥 이런 엑셀로 만든 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써 있고 뭐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아니어서 요즘은 뭐 생년월일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몇 개 들고 있다. 그다음에 그 주식에 대해서 얼마를 출자했다. 지분율 얼마다. 뭐 그게 보통주다, 우선주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양식이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다 달라요. 그냥 상법에 뭐 이름이 들어가고 뭐 주소가 들어가고 주식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만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 명부라는 거는 아주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양식이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은 내 손에 없지만은 저 주주 명부에 내가 주주라고 써 있으니까 주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아빠, 나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이제 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임원이라는 표현하고 회사에서 쓰는 임원이라는 표현하고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혼동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임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만 임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마 이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등기부 회사의 등기부 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초본하고 더 비슷하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회이사, 그다음에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이사,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뭐 각자 대표이사, 공동 대표이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원이고 상무, 전무, 부사장, 부회장, 회장 요런 거는 임원이 아니에요. 이 주식회사의 이 뭐 법적인 원리에 의해서는. 그래서 사내이사가 이제 회사 안에서 실제로 회사를 이사회의 주요 멤버로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기타 비상무이사 같은 경우는 뭐 투자회사에 그 계시는 분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회이사도 회사 내부에 있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약간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 상장회사를 보면 뭐 교수님이나 회계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이사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회사를 밖에서 도우면서 또 어느 정도 사내이사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이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내이사 중에 대장,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질 사람을 대표이사로 이제 뽑아서 어, 회사를 운영하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니 어떤 경우든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 이제 한 분이 대표이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내이사가 한 명이 그냥 있으면 대표이사란 건 없어요, 사실. 그냥 회사 밖에서 뭐 XX 주식회사 대표 누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표를 할 수가 없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내이사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등기부 등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새겨지면서 설립 등기가 완료가 되는 순간에 회사가 생기는 것이고, 주식회사가 뭐 설립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밑에 주소 적어놨지만은 그냥 구글에 가서 뭐 삼성전자 정관 이렇게 치면은 정관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등기부 등본은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제가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함부로 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회사는 누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랑 똑같아요. 누구나 그 회사의 뭐 정보를 알면 누구나 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등기부 등본을 떼고 싶으면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1,000원 내야 되는데 인터넷 등기소 가면은 뭐 우리나라에 등기되어 있는 모든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에 적었는데 이 그림을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 요즘 이제 창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 이상 너무 이렇게 새로운 단어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단어인데 이 그림을 제가 이거 주식회사 설명할 때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사 만들어져서 상장할 때까지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그냥 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창업을 하죠. 뭐 혼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두세 명의 공동 창업을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좀 선호하기는 해요.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뭐 공동 창업이든 뭐 혼자 창업을 하든 창업을 하면 그때 이제 뭐 FFF라고 써 있는데 보통은 이제 3F money라고 해서
이게 패밀리 프렌드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는 뭐 가족 돈 좀 끌어와서 창업하는 거고, 프렌드는 이제 친구한테 돈 꿔서 창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풀인데 바보의 그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 모르니까 바보처럼 그냥 돈 대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F 머니를 가지고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개인차는 다 있겠지만은 뭐 몇천만 원에서 한 1, 2억 들고 창업하겠죠. 1, 2억 들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더 있으신 분들이고, 근데 뭐 1, 2억 들고 창업해봤자 뭐 한 아껴 써도 1, 2년 하면은 돈 다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창업하고 나서 한 2, 3년 차에 그때까지 이제 매출은 없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인건비 안 받아가더라도 직원 뭐 두세 명 쓰기 시작하면은 다 없어진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출은 아직 일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돈은 날라가고, 이때를 이제 그 데스밸리라 그러거든요. 죽음의 계곡. 그래서 이때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나 창업했다 하고는 한 2, 3년 있다가 연락이 없거나 뭐 다시 어디 뭐 취업했다 이러면은 이제 다 이 데스밸리에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한 90%가 이제 이 데스밸리에서 다 망한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이때 이 데스밸리에 걸려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이런 이 단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제 엔젤 투자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젤인 거죠. 죽음의 계곡에 빠져 있는데 돈도 없고 사실 아직 매출도 없어서 뭔가 투자해줘봤자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인데, 어, 이, 이 창업가들의 어떤 더 멀리에 있는 뒤에 있는 포텐셜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엔젤 투자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뭐 이게 창업 관련된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엑셀러레이터라는 법인이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미국의 그뭐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에도 그 프라이머나 뭐 메시엄 엔젤스나 뭐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엑셀러레이터가 뭐냐면 엔젤 투자자의 역할이 이제 법인화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스타트업 펀딩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이 막 이제 뭐 유니콘이라고 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들이 뭐 이제 엔젤 투자자라는 분들은 자기가 뭐 기업을 상장시켜 봤거나 뭐 돈을 벌었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리스크 테이킹 해서 하는 그런 투자의 수준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엑셀러레이터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도 뭐 엑셀러레이터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의 스타트업들 모집한다. 뭐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온오프믹스, 뭐 이벤터스 이런 이벤트 홍보하는 플랫폼 이용해서 창업자들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면 뭐 창업 팀들이 이제 거기 지원을 해요. 보통은 사업계획서 내고 심사 받아서 이제 뭐 사업계획서 피칭하고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선발을 하면은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많게는 뭐 1, 2억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제 단순히 돈만 주고 그래 이제 돈 줬으니까 열심히 해봐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뭐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막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할 때쯤에 되면은 이제 자기들보다 더 큰 돈을, 하지만 좀 더 뒤에 단계에 있는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 대부분 이제 VC겠죠? 벤처 캐피탈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발표를 시켜요. 발표도 엄청 연습을 시키겠죠. 그게 이제 요즘 좀 그 의미가 많이 확장된 데모데이라는 행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강당 같은 데다가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스타트업들이 뭐 자기 사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일반인들 와서 보라고 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와서 뭐 거기 그 사람들한테 엔젤 투자해줄 거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사업 모델도 많이 좀 다듬어 놓고 아 이제는 좀 더 큰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키운 애들이니까 와서 투자해봐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셀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데모데이 행사인 거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 다음 투자자인 이제 VC 단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매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매출이 아직 없더라도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유저를 많이 모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그 초기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VC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그림에 보면 얼리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VC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처음 투자할 때는 시리즈 A, 뭐두 번째 투자하면 뭐 시리즈 B. 근데 이제 뭐 단순히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뭐 A, B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뭐 초기에 매출이 일어나는 단계에 필요한 돈을 조달한다. 그럼 뭐 A, 그다음에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을 확장한다. 뭐 이렇게 개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매출이나 어떤 지표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입니다. 예, 그래서 뭐 벤처 캐피탈도 뭐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역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증권사들도 들어와서 투자하고 자산운용사들도 들어와서 투자하고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아니면은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기아가 그 브랜드 새로 만들자마자 뭐 핀다라는 이제 핀테크 회사에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기업들이 조금 뭐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은 뭐 CVC라 그래서 이제 기업형 뭐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뭐 만드는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뭐 단순히 나중에 얘네 상장시켜가지고 돈 벌어야겠다가 아니라 뭐 괜찮으면 이제 인수합병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VC 투자, 벤처 캐피탈 투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이 지난 한 5년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벤처 캐피탈이나 뭐 엑셀러레이터나 여기 이제 상장 전 앞단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 신주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발행돼서 다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상장 시장은 그렇잖아요. 이미 발행돼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살 뿐인데 여기는 다 이제 새로 회사에게 주식을 발행시키고 그 주식을 인수해서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거래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여기 VC 투자 영역에서도 후기로 가면은 이, 이 벤처 캐피탈 펀드라는 것이 다 이렇게 그 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길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뭐 한 7년, 8년 정도 되면은 펀드를 해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펀드로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남한테 넘겨야 되는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개인한테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벤처 캐피탈 또는 뭐 다른 투자 회사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가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구주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나 하는 좀 오래된 그 비상장 주식 유통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앱도 있고 뭐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 사고 파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조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 벤처 캐피탈들로부터 뭐 한 번, 두 번, 뭐 많게는 서너 번, 대여섯 번까지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캐피탈 펀드들은 만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벤처 캐피탈들이 뭐 푸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창업자가 이제 이쯤 되면은 회사의 역사가 뭐 짧으면 5년, 뭐 길면 이제 막 10년 넘어가는 회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상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상장하기 전에 뭐 프리 IPO라 그래서 어, 투자를 크게 한 번 더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프리 IPO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할 건데 그 전에 주식을 미리 좀 잘라서 팔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뭐 제가 그 빈도를 정확하게 제가 알진 못하지만은 그 상장하면 그 회사 창업자분들 있잖아요. 대주주들 주식을 못 팔아요. 일단 상장하고 나면 뭐 몇 년 정도 락업 걸려서 주식 못 팔기도 하지만 락업 풀려도 대주주가 주식 뭐 조금이라도 팔았다 그러면 주가가 막 엄청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내부자, 그러니까 회사의 뭐 창업자나 가족이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식 조금이라도 팔면 투자들이 잘 용납 못 하시거든요.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창업자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좀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돈 번 건 크게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프리 IPO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대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그러니까 이제 구주죠, 신주가 아니라 구주를 일부 엑시트해주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프리 IPO라는 걸 거치고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그 회사를 알게 돼요. 대개의 경우는. 근데 요즘 이제 2020년 같이 막 그 공모주 시장이 엄청 뜨거워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 나는 저거 내가 좀만 더 먼저 발견해서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이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신문에서 막 많이 다루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카카오뱅크 상장할 거다, 카카오페이지 상장할 거다, 뭐 크래프톤이라고 이제 그 예전에는 블루홀 스튜디오였고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만든 회사 뭐 상장할 거다, 뭐 쿠팡 상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최소한 IPO를 한다더라 정도까지 와야 이제 그 회사의 존재를 인지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약간의 한뭐 짧으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굉장히 긴 세월을 거쳐온 그 회사의 역사가 있고 어, 거기에 또 돈을 대주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된 회사들이 주로 상장을 많이 하거든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거의 전수조사를 했을 때도 평균 상장 나이가 10살 이상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그 앞에 10년을 잘 모르면 또 투자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르고 투자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투자는 우리가 상장 시장에 올라와서 또는 공모주를 투자한다거나 하지만은 그 앞에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좀 회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쨌거나 이제 IPO를 하면 퍼블릭 마켓, 그러니까 이제 유통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주식 시장이 되는 거죠. 네. 뭐 이 부분은 앞에 그림 보고 설명드리면서 대부분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좀 장황하게 이런저런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이란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돈 내고 그 돈의 증표를 받은 건데
이거는 회사의 소유권을 뭐 시쳇말로 엠빵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다 보면은 뭐 주식이 아닌 증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증권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 투자 시장 관련해서 관장을 하는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이익 얻으려고 나 돈 벌려고 돈을 베팅하는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를 내면서 내가 취득하는 게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닌 건 뭐냐? 어, 베팅이 아닌 거죠. 예금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상품인 거고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증권과 파생 상품. 근데 이제 뭐 이 용어들이 막 많이 나와서 그렇게 조금 헷갈려 하시거나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이게 이 용어를 증권사 다닐 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하면서 법문을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증권이랑 파생상품은 간단해요. 그 두 개를 나누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배팅을 해서 100만 원보다 뭐 훨씬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100만 원이 원금이 깨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금융투자 상품인데 내가 원금이 깨질 때 내가 100만 원 내면 최대한 깨졌을 때 손실 볼 수 있을 때 손실의 한도가 100만 원까지면 증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 100만 원 넣으면서 내가 이거 다 날려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다 날려도 좋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다는 100만 원인 거잖아요. 물론 주식이 빵원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상장 폐지가 되면 거래가 안 돼서 가치가 없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1원은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뭐 그게 빵원이다 치더라도 100만 원까지만 날아가는 거죠. 근데 파생 상품은 뭐냐면은 다 날아가면 일단 100만 원 다 가져가고 돈을 더 내놓으라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게 증거금 거래라 그래서 내가 돈을 걸은 게 내 판돈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건 거의 몇 배의 판돈을 이제 베팅하는 게 파생 상품의 구조고 제가 뭐 선물 옵션이 뭐다 이 자세한 얘기는 뭐 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100만 원 내면 너 잃었으니까 100만 원 더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 가능한 거는 파생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생 상품 얘기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지분증권 말 그대로 어떤 권리를 나눠 가지는 거에 해당하는 증권은 지분증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종류가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무증권. 채무는 말 그대로 돈 꺼주는 거죠. 빚과 관련된 증권인 이제 채무증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할 때 그 채권이 이제 이 채무증권인 거죠. 그다음에 펀드 뭐 돈을 모아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돌려주고 손실이 나도 돌려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수익증권이 펀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탁증권은 예탁이란 거는 뭐 맡긴다는 건데요.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 영국의 런던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주식을 그대로 들고 가서 런던 거래소에다가 집어넣어서 거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탁 예탁을 담당하는 기관에 맡겨놓고 영수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거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여택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나라별로 다른 나라의 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의 증권을 거래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에도 보면은 중국 회사나 뭐 일본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HTS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거기 KDR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DR이랑 예탁증권 줄여서 DR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DR이라고 써 있으면 해외 주식, 해외 증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거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생결합증권은 앞에 말씀드린 파생 상품의 구조를 일부 가져와서 만든 증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 그냥 ELS, 뭐 DLS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표로 정리한 거고요. 아, 이게 너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설명이 길어지면서 좀 재미가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 아까 이제 정관 말씀드렸잖아요.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고 이제 거기에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은 뭐 상법이라는 상위법에서 다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정관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발행한다. 이거는 주총에서 결정한다. 또는 아 이거는 이사회에 뭐 위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관에서 주총, 그러니까 주주 모든 주주가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게 이제 주주총회거든요. 이제 주총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상위에 이렇게 정관까지는 어떤 규칙이잖아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운영한다 할 때는 이제 주주총회가 제일 힘이 센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주주총회가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하는 기구인데 근데 주주총회를 필요한 의사결정 할 때마다 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가 이제 거의 뭐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주총 3월에 할 때쯤 되면은 기사가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 몇 명이다. 작년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삼성전자가 그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주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주총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그 주주가 새로 된 분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총장에 막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장소 모자라가지고 뭐 들어가는데 2시간 걸렸다 이런 뉴스가 찾아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주총은 사실 1년에 뭐 일단 정기적으로 한 번 하는 게 맞지만은 뭐 두세 번 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절차예요. 근데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할 때마다 주총에 맡기면은 결정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라는 그 조직에 주총의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요. 그래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사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이사나 기타 비상무이사나 사회이사나 이런 분들이 최소 3인 이상이 모여야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분들이 이제 주요 의사결정을 주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운영하는 거는 대장이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원들,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밑에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구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주주총회가 이런 구조상에서 보면 굉장히 거룩한 거잖아요. 이사회를 통제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견제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전체적인 자원을 컨트롤하는 구조인데 주주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잖아요. 주식회사 체계에서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좀 허울 좋은 이야기고 주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하든 소액 주주가 되는데 소액 주주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이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주주의 권리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주주한테 좀 의미가 있는 권리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일단은 그 주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얘기하기를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고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을 N빵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배당 청구권이 있죠. 근데 의결권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대주주 또는 대주주와 뭐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상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거기에 반하는 어떤 의결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죠. 그리고 뭐 이익배당 청구권은 뭐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사실 뭐 소액주주들이 배당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사회에서 대부분 상장 회사는 이사회에서 배당할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총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안건만 올리면 주총에서는 또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의결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과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배당도 소액주주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저는 배당 받을래요. 아니 저는 배당 안 받을래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면 감사히 받고 안 주면 또 좀 이렇게 서운해하는 뭐 그게 이제 주주가 할 수 있는 권리고요. 어, 그래서 그 사실 소액주주가 굉장히 좀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 안 드린 이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도 최근에 이 개념을 좀 이해하게 됐는데 주주는 두 종류가 있다. 내부 주주, 그러니까 뭐 대주주를 포함해서 뭐 회사 안에 있는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주들이 있고 우리 같이 이제 외부에서 그냥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외부 주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는 좀 할 수 있는 것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입장이 좀 달라요. 예. 그리고 특히 이 내부 주주 중에서 대주주, 그리고 외부 주주 중에서는 우리 같은 이제 소액 주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주주와 소액 주주는 제가 그냥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의 가격이 달라요.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소액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고요. 대주주들은 어, 물론 대주주도 주식시장에서 우리랑 같이 호가돼서 사고 팔 수도 있죠.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하고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해요. 그게 뭐 M&A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라고 하면 보통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뭐 언론 기사에서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자기들의 주식을 팔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거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의결권이 별 의미가 없다. 소액주주는 뭐 지분이 낮으니까. 근데 이제 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가치가 점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게 이제 글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한진칼이라는 회사의 그 주식 그래프거든요. 보면은 2020년 초부터 엄청나게 점프를 하죠. 근데 뭐 다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한진칼이 그, 그 KCGI라는 사모펀드가 이제 주식을 막 사 모으고 또 대주주 중에 일부랑 연합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잖아요. 평소에 평화로운 시기에는 뭐 대주주와 우호 지분들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자기의 의사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지분을 많이 가진 어떤 적대 세력, 그러니까 기존의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소액의 이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점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지만 뭉쳐서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회사의 뭐 수익 가치나 뭐 자산 가치 이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주가가 막 급등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의결권의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주식회사 지배구조 몰라도 주식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근데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어떤 테마, 뭐 그런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려면은 그 지배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이 한진칼 같은 경우도 중간에 여러 가지 그 분쟁거리들 중에 정관의 문구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이런 그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해석되면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반대로 해석이 되면 경영권 분쟁이 이제 끝났다, 한쪽의 승리로 그냥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이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정관에 의거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주총, 이사회, 대표이사 이런 어떤 스트럭처 하에서 주식회사가 운영된다는 걸 아시면은 저는 추가적인 이런 투자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식은 보통주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산품이에요. 예. 의결권이, 내가 주식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고 배당은, 일반적으로 배당은 이제 보통주에 떨어지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뭐 그 주어진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통주를 상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선주까지 상장시키는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우선주 없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우선주가 있더라도 상장을 안 시키거나, 뭐 우선주가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상장 시장으로 올라오면은. 근데 이제 보통 주식이 아닌 주식을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선주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종류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우선주라는 표현이 없고 종류 주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아닌 주식은 다 종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종류 주식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커스터마이징 된 주식이에요. 보통 주식은 공산품, 종류 주식은 발행하는 사람과 이 발행할 때 사가는 사람이 이 주식에 어떠한 옵션을 집어넣자. 우리가 차 살 때 옵션 집어넣듯이 옵션을 집어넣어서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다 적혀 있어요. 이제 한번 등기부등본 떼보시면은 이 종류 주식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에 새겨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커스터마이징하는 어떤 그 항목들이, 뭐 배당을 보통주보다 더 준다. 그 다음에 보통주 배당 주고 우선주 배당 주고 남으면 우선주에만 또 배당 준다. 뭐 이런 식의 그 배당과 관련된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환 우선주라 그래서, 이거 주식인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환불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뭐 빅히트 상장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환불해달라 그랬다던데, 주식은 환불이 안 돼요. 근데 상환 우선주는 환불이 돼요. 그러니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전환 우선주는 말 그대로 전환이 되는데, 뭐가 뭘로 전환되냐? 우선주가, 종류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만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 예전 미래에셋 증권이죠. 미래에셋 대우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방향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전환 우선주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권리들이 각각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 또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영어로 이제 RCPS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쓰는 이런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은 상장에서도 뭐 심심찮게 써요. 상장회사가 그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시장에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그냥 한 명 찍어가지고 돈 많은 놈한테 발행할 때 뭐 보통주로도 발행을 하지만은 상환전환 우선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환전환 우선주란 거는 상환도 나 이거 환불해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나 이거 딴 주식으로 바꿔줘라고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굉장히 선택권을 많이 주는 주식이죠. 왜 이런 주식을 발행하냐? 그러니까 돈이 아쉬운 경우에는 투자자한테 유리한 조건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야 투자자가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음, 뒤에 이제 메자닌 개념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메자닌은 뭐 이탈리아의 건축물 보면 1층하고 2층 사이에 뭐 1.5층 구조가 있대요. 예, 그걸 이제 메자닌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데 주식하고 채권하고 짬뽕돼 있는 기능이 그런 증권을 메자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상환권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상환권이 붙어 있다는 건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주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채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도 제가 이거 자세히는 이 뭐 증권 종류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환사채, 교환사채, 뭐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 채권을 갚을 돈으로 주식으로 대신 내놔 또는 네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하고 바꿔 뭐 이런 채권들이에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어떤 경계를 좀 허무는 이런 증권들을 메자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메자닌은 그 특히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요. 다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일반 주식 그냥 발행하면 나 투자 안 할래 하는 투자자들한테 야, 너 유리한 조건 몇 개 더 껴줄 테니까 투자 좀 해줘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단계에서 좀 후기로 가면은 이런 메자닌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주다라는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증권 관련해서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면 좋은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증권은 공모와 사모가 있어요. 이제 사모 펀드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시게 된 계기가 아마 뭐 라임 자산운용이나 뭐 옵티머스 뭐 이런 좀 안 좋은 경우에 사모펀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사모펀드는 나쁘다, 공모펀드는 뭐 안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증권을 이제 발행할 때 증권을 발행한다는 건 증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내 아는 애들 몇 명 불러가지고 발행하는 거는 사고가 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아는 사람들끼리 동거래해서 사고 난 거잖아. 뭐 니네끼리 뭐 소송을 하든 싸우든 알아서 해결해. 우리가 크게 터치 안 할게. 이게 이제 사모로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는 사람끼리 또는 적은 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50명이에요. 이건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50명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명 이내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49인 이하의 사람들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는 사모 발행이라고 해서 규제가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가 그렇게 막 발행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커질 때까지 부각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사모로 발행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발행한다. 여기서 증권은 펀드도 해당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수익 증권이 펀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공모 발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중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사모펀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내 맘대로 약간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또 이 규제라는 거는 그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도 귀찮을 일이 많지만 그 주식에 사는 사람도 귀찮을 일이 많아요. 우리가 펀드 가입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그 뭐 읽어보지도 못할 조그맣게 적혀 있는 글들을 사인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이제 뭐 일종의 규제인 거거든요. 너 공모 펀드 이거 가입하는데 너 이거 알고 가입하는 거 맞지? 너 이거 맞지?
사실 모르고 가입하잖아요. 그냥 다 사인하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증거를 다 남기기 위해서 이제 사인 받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모는 규제가 세다, 사모는 규제가 덜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사고가 났었던 거죠. 그리고 공모와 사모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모는 이제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유통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은 사람에게 증권을 발행하면은 그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냥 아는 사람들 몇 명이서 그거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시장을 형성해서 막 하루에도 뭐 1초에도 막 수십 번의 거래를 일으킨다.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50인 이상,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이 상장할 때를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주식을 막 잘게 나눠 가지잖아요. 그래서 상장하는 날 아침에 뭐 따상 일어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팔고 사고 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모하지 않으면 사실 그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IPO라는 게 뭐냐면은 IPO는 상장이 아니에요.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그래서 공모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주식회사의 생애를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뭐 3F 머니로 시작해서 엔젤 투자 받고 VC 투자 받고 몇 번 더 받다가 뭐 계속 이상 없이 성장을 하면 상장을 하는데 상장할 때 이 유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네 상장하고 싶으면 IPO를 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즘은 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서 상장하기 전에도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장할 때 처음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주식의 한 25% 정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얇게 이렇게 펴발라서 가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뭐 숫자 같은 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와 사모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 뭐 49인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법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투자자 숫자 기준이 아니에요. 증권 발행할 때. 투자 권유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다가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라고 올려놓으면 얼마에 몇 주 드리겠습니다. 와서 사가세요. 라고 올려놓으면 여기에 4명이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공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50인 이상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권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49인이다, 50인이다는 기준이 투자 권유를 몇 명이 받았냐의 기준이다. 그 투자자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는 뭐 이건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0시가 지났어요. 예. 그 제가 그냥 주식이 뭐고 주식회사가 뭐고 그다음에 거기 곁들여서 뭐 알아야 되는 것들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는 분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즘은 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서 상장하기 전에도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장할 때 처음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주식의 한 25% 정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얇게 이렇게 펴발라서 가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상장을 시켜주는 숫자 같은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모와 사모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 뭐 49인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법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투자자 숫자 기준이 아니에요. 투자 권유 대상.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다가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라고 올려놓으면 얼마에 일반인들도 사모펀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최소 그 가입해야 되는 돈의 금액이 아마 일반적인 공모 펀드보다는 금액이 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임이랑 뭐 옵티머스 난리가 나면서 아마도 그 금액 단위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뭐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뭐 1억 있으면 사모펀드 가입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소리 들리는 게 저도 이거 딜레이 시간 알기 위해서 옆에 아이패드 깔아놓고 보고 있는데 예, 좀 생각보다 딜레이가 기네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인 간의 거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인 간의 거래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거래만 되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거래소가 없는 거예요. 그 비상장 주식 거래소를 하고 싶어 하는 뭐 저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그 1대1 거래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용이 사인 간의 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만 허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주식에 대한 증명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이게 주식이 아까 처음에 제가 회사를 창업하면 주주 명부에는 내 이름 올라가 있는데 내가 받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상장하기 직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주 명부에는 이름이 있지만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주 명부에서 입증을 안 해주면 주주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회사가 아 이거 우리 회사의 주식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 할 때 그 권자를 써서 주권입니다라고 해서 뭐 종이에다 찍어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사마다 다 다른 양식으로 찍어서 주면은 그 회사 내에서는 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 계좌에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규격증권이라는 규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한국거래소 자회사 중에 예탁결제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여기가 이제 모든 상장회사의 주식 실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바뀌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통일규격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사 계좌에도 넣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통일교육 증권 발행 안 한 그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그냥 계약서를 써요. 서로 나의 주식 뭐 100주 있는데 넌 얘한테 넘긴다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서로 인감 찍어가지고 그거를 회사한테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주주명부를 바꿔줘요. 그거를 이제 명의개설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식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원칙적으로는 제가 뭐 세무 세무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법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수익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보통 그 과태료 같은 거는 그 해당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빵이면은 과태료 빵인 거죠. 근데 이제 원칙은 신고를 뭐 해야 되긴 하는 걸로 같아요. 근데 이제 안 해도 과태료가 산출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작년에 해외 주식 뭐 신고하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서 봤더니 해외 주식 거래를 거의 그 이게 세금이 안 나올 정도밖에 거래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신고는 했어요, 저는. 그냥 나중에 신고할 거 연습하려고 한번 했습니다.
그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거래소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그 뭐 금융 샌드박스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스타트업들이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뭐 판교 거래소 PSX라는 거래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증권 플러스, 그러니까 그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도 뭐 일종의 비상장 거래소죠.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뭐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되게 오래된 38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는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래소라는 표현을 아마 안 쓸 거고, 거기는 광고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주식이 있어서 그걸 팔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주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식을 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벼룩시장에 광고하듯이 광고비 내고 올려놓는 거고, 저도 거기서 뭐 거래해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거기 전화번호 올려놓은 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중개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비상장 주식은 중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만 중개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오형석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사이트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냥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비상장 주식 중개하면 불법인가요? 일단 중개가 뭐냐부터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돈과 그 매매 의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중개가 될 것 같고, 비상장 주식을 그러니까 증권사가 중개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중개업이라는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중개하는 건데, 투자 중개업이 아닌 사람이 증권을, 그거는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증권을 중개하면,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을 중개하면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그래서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딜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브로커면 안 되는 거예요. 딜러는 뭐냐? 나도 판다는 사람한테 내가 사고, 그다음에 사와서 사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다시 팔고, 그러니까 두 번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 거래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사인 간의 1대1로 두 번 거래한 거니까. 예. 물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중개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파헤치지 않는다면은, 딜링을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했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제가 한 1분 전에 얘기한 걸 되게 1분 후에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 오늘은 벌써 10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10시 15분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주식 관련해서 저도 뭐 비상장주식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주식 투자와 연계해서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 좀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그 그냥 애널리스트 리포트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뭐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생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서치 센터 살림살이도 제가 해봐가지고 오히려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모르는 영역도 아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은 그 내부의 생리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투자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아마도 이번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양일 중에 하루 잡아서 공지를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부족한 내용인데 오늘도
10분 넘는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뭐 꼭 방송할 때 아니더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텔레그램이나 뭐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제가 거의 다 둘러보고 있으니까 답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